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도 다양한데요. 첫 번째는 문자를 이용한 금융사기인 스미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스미싱 문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달 15일 기준 신고 건수가 만여 건에 달하고 한 통신사 분석 결과 2주간 무려 6만 건 이상의 스미싱 문자를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스미싱 내용은 확진자 동선 확인, 마스크 무료 배포,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지연 등인데요. 불안감과 호기심에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되면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두 번째 범죄 유형은 전화 금융 사기인 보이스피싱입니다. 전화로 질병관리본부를 사칭하며 방역 관련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 관련 전수조사 중이라며 개인정보를 캐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을 겨냥한 대출 사기 사례도 있는데요. 제일금융업계 직원이라며 접근한 뒤 더 좋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에 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라는 겁니다. 부산에서 여행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도 이 같은 수법에 당해 3천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는 이게 다가 아닌데요. 마스크를 대량으로 공급받기로 한 뒤 돈을 입금했지만 사기였고 확진자 행세를 하며 식당을 협박,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악용한 신종 범죄 사례를 보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마스크 43,000개를 판다고 속여 3명에게 1억 1,000만 원을 가로챈 사람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틀 전에 저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왔는데 진료를 받았는데 방금 코로나 판정을 받았다.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자기 여기밖에 안 들렸는데 코로나 걸렸다. 그래서 되게 당황했죠. 그래서 가게를 문을 닫을까도 생각했어요. 혹시 확진자 동선을 밝혀주면은 혹시 이미지 타격이 좀 클 텐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격리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 금전적인 피해가 좀 있다 이러면서 지원금 비슷하게 해서 좀 주면은 자기가 동선에서 저희 가게 왔다는 걸 그 질병관리본부에 얘기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전을 요구하는 게 좀 수상해서 그때 이제 112 신고했죠. 제가 조심스럽게 전화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질병 걸리셨다고 들었다. 저희 뭐 경찰 쪽에서도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도와줄 게 없냐고 이런 식으로 제가 떠봐달라고 했어요. 들고 다닐 때 저희 가게에 전화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부인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기 알았죠. 시민을 위한 편의방송 TV민생연구소입니다. 코로나19 극복에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의 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기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그런 말 하죠.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사람, 재난 상황 악용하는 사람들 가만두지 말자. 정말 우리가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을 때 오히려 그걸 악용한 신종범죄, 유형별
예방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함께 모셨습니다. 먼저 예전에도 계속 나오셨죠. 우리 서울 사회복지고용법센터에 이상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팀 인생연구소가 사랑하는 경제평론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자, 저희가 앞에서 VCR에서도 봤는데 확진자 행세를 하면서 식당에게 이제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또 마스크 판매 사기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거래를 유도한 다음에 돈을 주지 않는 이른바 마스크 먹튀가 가장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 다들 정말 이제 억장이 무너지실 텐데요. 이 코로나19 공포심을 악용한 신종 범죄입니다. 네. 이게 이 가짜 이 확진자 행세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여성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음식점에 이제 오히려 이제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리는 척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인데요. 우선 이제 식당에 전화를 걸어서 며칠 전에 나는 그 식당을 이용했다. 그런데 나는 확진자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못하니 자, 그러려면 내가 동선을 공개해야 되고 동선을 공개하게 되면 당신네 가게는 문을 닫아야 된다. 자, 문을 닫는 게 더 손해니 나한테 차라리 약간의 돈을 입금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듣고 보면 그럴싸한데 이상하다라고 해서 아까 경찰에 신고를 하고 봤더니 바로 사기 사건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역상권 붕괴를 우려한 이런 심리를 이용한 이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인데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 방해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스크 판매 사기는 유형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가장 많은 거는 먹튀예요. 네. 먹튀. 요즘 마스크가 이제 품절 사태를 빚다 보니까 이제 파는 사람이 갑이 된 거예요.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분, 입금 먼저 하시는 분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신용카드 결제할게요가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내면 나중에 없어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손해를 본 게 적게는 뭐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참 심각하네요. 마스크 정말 줄 서서 살 수밖에 없는 애절한 우리 국민들을 악용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인데요. 네. 심지어는 이상훈 변호사님 직거래 사기 예방으로 만든 안전결제 시스템 네네. 요걸 뭐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기치는 경우까지 나와버렸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마스크 판매한다고 접근해가지고 네네. 그 이유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들 계좌에 따른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그렇죠. 이제 안전결제 네. 사이트라고 딱 돼 있으니까 네. 결제할 때 진짜 안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순간적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 맨날 보는 뭐 ISP 뜨고 뭐 안전결제 뜨면 우리 당연히 믿죠. 저만 해도 믿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보기에 비슷하니까.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마스크같이 구하기 힘든 거를 뭐 이렇게 쉽게 싸게 산다고 하면은 의심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안전결제 사이트를 이용합니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이걸 믿을까 말까 할 때 4가지 정도로 좀 미리 아시면은 좀 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 제목을 한번 좀 유심히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스펠이 좀 다릅니다. 비슷하게 말하자면 한두 개 정도 다른데 네. 그럴 때는 이제 가짜일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사이트가 딱 접속이 됐을 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아무거나 쳐보세요. 근데 아무거나 쳐도 다 들어갈 경우 이거는 가짜예요. 네. 그렇죠. 자기 확인도 제대로 안 되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경찰청에서 좋은 앱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이버 캡이라는 앱인데 휴대폰 다 다운로드 되니까 거기에 이제 과거에 사기로 신고된 사이트가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발견이 되면은 그걸 의심해야 되고요. 사이버캅, 로보캅처럼 사이버캅 기억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좌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계좌를 딱 이체하려고 했을 때 그때 상대방 계좌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2가지 중에 하나야 되거든요. 하나는 그 안전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가 대표적인 게 네이버페이인데 그 네이버페이라는 그 업체가 우리가 잘 아는 업체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네. 그 업체든지 아니면 실제로 거래를 했을 때 거래 업체 명의든지 그래서 입금할 때 그 상대방 명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그게 다르면은 가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이제 스미싱, 보이스피싱도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코로나19를 악용한 스미싱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벌이고 있습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 SMS와 이제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네. 정말로 불특정 다수한테 보내는 거예요.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마스크 무료로 배포하겠습니다. 얼마나 궁금해요. 누구라도 한번 URL을 눌러보게 네.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보낸 택배가 지연됐습니다. 이라고 무슨 이유지? 한 번쯤은 그 밑에 나와 있는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런데 클릭하는 순간 내 정보가 빠져나가고 악성 코드가 신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야 되고요. 한 5가지 정도 예방 수칙을 기억해야 하는데 웹발신 문자로 이제 문자 메시지 하단에 보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세요라고 하면 이건 함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스마트폰 이제 보안 설정을 강화해서 알 수 없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라. 이것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예. 세 번째는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설치하고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번째가 스마트폰에다가 혹시나 모를 저장 장치에다가 보안 카드, 비밀번호를 넣어놓는 것도 위험해요. 네. 그리고 5번째는 바로 이제 금융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보안 강화 서비스를 이제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가입하면 되는데 만에 하나 실제로 내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스미싱 피해를 당한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스미싱 대응 상황반이 있습니다. 국번 없이 118번. 그리고 각 통신사 고객센터 114를 누르시고 신고하시면 되고 인터넷도 있어요. 보호나라 홈페이지에서 하면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118. 굉장히 생소하지만 이제 저게 하나 생긴 거네요. 워낙 스미싱 이런 게 많으니까 인터넷 잘못 사기가 많으니까 118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119 아랫단계 118. 하지만 위험은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118. 근데 이제 저건 스미싱이고요. 보이스피싱. 진짜 질병관리본부다. 지금 전수조장이다. 뭐 확진자 추적 중이다. 이러면 저만 해도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요. 네. 보이스피싱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요. 한 예방 수칙으로 3가지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다시 3가지. 예. 예. 첫 번째는 요즘 항상 많이 보이는 질병관리본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네. 그리고 각종 보건이라고 이름 들어가는 각종 기관들을 이제 하면서 금융거래 정보를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계좌 정보라든지 아이디라든지 절대 보건기관과 관련된 데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건과 관련된 데를 사칭하면서 하는 것 같은 경우 일단 의심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출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대출가 더 어떤 게 있냐면 대출 권유 전화 많이 오잖아요. 예,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저금리로 대출 전환해 주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같은 경우는 일단 의심하고 만약에 한번 알아볼까라고 했을 때는 그 권유하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그걸 정확히 알아보시는 게 이제 좋고요. 세 번째는 좀 새로운 거는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체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각 은행마다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최초로 이제 보내는 업체 계좌번호라든지 그런 데 같은 경우를 100만 원 이상의 고액 같은 경우에는 3시간 내지 5시간 이후에 이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거 나중에 보니까 보이스피싱이네.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데 지연 이체 서비스에 가입해야 되는 거죠. 예,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하는 법은 되게 쉽습니다. 예. 인터넷 뱅킹 들어가면 각 은행마다 다 있습니다. 항목이. 예. 거기다가 그렇군요. 체크하면 되고요. 가시기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 하기 어려우면은 영업점에 가시면 됩니다. 네, 지연 이체 그렇습니다. 서비스 좋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각종 이 범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편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자택에 머물며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예비 부부들과 업체 간의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약금 때문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코로나19 소비자 상담 맵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 상담 건수는 무려 4천여 건에 이르고 소비자 상담 품목 1, 2, 3위가 모두 예식 여행과 관련된 국외 여행, 예식 서비스,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입니다. 예비 부부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륜지 대사인 결혼식을 취소하는 것도 속상한데 거액의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니 억울하다는 겁니다. 위약금 부담에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미룰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식을 강행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결혼식을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 현재까지도 수많은 예비 부부들이 업체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식 여행업계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과 신혼여행 예약 취소로 예식장은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여행객이 사실상 없어진 여행업계에선 단축근무로 인건비를 절감하거나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 줄도 선 얘기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약금 분쟁을 겪고 있는 예비 부부들은 물론 예식 여행업계의 입장까지 현재 상황을 고루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어떻게 이 시국에 결혼식을 하냐, 뭐 정신 나간 짓이다. 위약금을 생각하면 사실 쉽지가 않은 결정인데 오랜 시간 준비해서 사실 성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피해가 큰 상황이에요. 끊임없이 이런 연기나 취소나 뭐 하향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예약은 뭐 전무하고 취소로 인해서 취소하느라고 사실 출근하는 거죠. 거의 뭐 90% 이상이 취소입니다. 결혼식은 이제 3월 중순인데 사실 지금 뭐 예식장 취소도 안 되고 DVD 뭐 본식 스냅 이런 거 예약해놓은 걸 바꿀 수도 없고 1-2천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환불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주변에서 왜 안 미뤄? 미루는 게 훨씬 낫잖아. 뭐 돈 1-2천만 원 손해보면서까지 날짜를 미룰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위약금 관련해가지고 묻고 정확히 날짜 같은 거 확인하려고 보증인은 좀 줄여줄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보증인은 25명 정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위약금은 저는 무조건 일단 생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식장이나 그런 업체들은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고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위약금 돈을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뭐 사회적 재난을 운운하면서 변경이나 그런 문제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환불 규정에 대해서만 계속 말을 해주더라고요. 솔직히 한국에 이 정도로 심각한 재난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다려라, 외교부에서 아무 말도 없다, 우리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대답만 들으니까 맨날 전화하는 것도 사실 눈치도 보이고 그렇다고 전화를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도 불안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태도도 정말 조금은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거의 손님들이 손을 딛고 이렇게 여는 장소 집중적으로 하고요. 하여튼 뭐 수시로 1층서부터 5층까지 최대한으로 지금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피해가 큰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피해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좀 절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7, 8월 비수기까지는 위약금 없이 변경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 뭐 가을건에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중도금 정도가 발생하게 되고 요 비용은 나중에 정산하실 때 다 차감을 해드리고 있어요.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가을 예식을 이미 이전부터 준비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잔여 타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봄 예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을로 가고 싶어 하셔도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날짜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신랑 신부님들께는 굉장히 피해가 큰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그래서 걱정 많이 했는데 또 여기 그 예식장 측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모든 그 계약 문제라든가 또 연기하면은 또 이렇게 자꾸 그 인륜 이제 대사인데 자꾸 엇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그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신랑 신부 입장에서 생각하고 좀 걱정을 최소화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이라든지 소독도 사실 저희가 결혼한다는 생각으로 수시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최대한 저희 믿어주시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모두 다 같이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힘내시고, 그리고 이제 가끔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 때문에 조금 언짢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당분간은 좀 마스크 착용하셔서 좀 더 이상의 확산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혼여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럽을 가요. 그래서 아직 입국금지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그냥 매일 인터넷으로 입국금지 뜨고 있나? 그런 걸로 확인하고 있어요. 안 그렇고는 전액 환불을 못 받아가지고 딱히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저희는 신혼여행지도 원래 모리셔스였었어가지고 설마 했는데 아침에 딱 뉴스가 나온 거죠. 입국 금지됐다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뉴스 보면서 엄청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 오래 기다렸던 여행인데 이미 입국 금지가 된 상황이어서 갈 수가 없는데 환불 절차 같은 걸 지금 밟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행업계 전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떠세요? 1월 27일 이후로 명절 바로 세고 나서부터 이제 출근하자마자 취소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요. 거의 90% 이상이 취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님들의 조금 위약금은 안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돈 문제는. 맞아요. 네. 보통 주로 신혼부부들이 가는 지역이 남태평양이라든가 동남아시아, 모리셔스, 몰디브 이런 지역이잖아요. 그쪽 지역에 항공사가 못 들어가서 그러면은 현지의 숙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당연히 취소를 하고 다 돌려받아야 되는 게 상식이고 정당한데 호텔마다, 리조트마다 돌려받지 못하는 데가 있고 안 돌려주겠다,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여행사 입장에서는 못 돌려받는데 고객님께는 이걸 100% 다 해준다.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매달의 수익이 없어지니까 일단 당장 급여라던가 또 직접 사고 갖고 있으신 분들은 좀 문제가 덜 하겠지만 대부분이 임대를 하고 계시니까 임대료 등등 그리고 앞으로 이제 3분기, 1분기 지나면 내야 될 각종 세금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죠. 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모든 규정들이 조금 완화돼서 여행사뿐만 아니라 또 고객분들도 또 많이 손실 보지 않도록 하루속길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고 축복받아야 될 날이 결혼식인데 이 결혼식이 분쟁의 대상이 되고 그걸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또 영세업체들과 관련된다면 더더욱 난감한 상황인데요.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예전에도 이런 것을 예방할 시간이 있을 텐데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저희가 오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상황이 좀 어떤가요?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아까 보니까 사회적 재난이기도 안 된다. 이거는 업체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원칙은 그래요. 계약하면 일단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을 지키기 힘든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있으면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까 봤던 예식장 같은 경우도 공정위가 만든 그 표준 약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천재지변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이용자 같은 경우에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금 환불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불가항력자 사유를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게 볼 것이냐. 그리고 본다고 하면은 언제부터 볼 것이냐가 2월 달이냐, 1월 달이냐, 지금 3월 달부터냐. 시기의 문제 나오고요. 세 번째는 범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식장의 거래만 취소할 수 있는 거냐, 예식장에 또 이제 식품을 납품하는 거, 그것도 취소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이게 너무 복잡하게 꼬였기 때문에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기가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근데 좀 되게 안타까운 건 사실 저희가 사스나 메르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이 코로나19가 불가항력 이유가 아니다. 불가항력 사유가 아니라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돼서 뭔가 좀 다 기반이 닦여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가항력이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판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2003년도 사스랑 2015년도 이제 메르스 아닙니까? 네. 그 판례를 보니까 2015년 메르스는 우리나라에 판례가 있었습니다. 판례는 이제 제주도 호텔을 전부 다 임차해가지고 중국의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사인데 중국 관광객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메르스 때문에. 네.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취소는 안 된다. 메르스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못 오는 거는 불가항력이 아니다. 라고 해서 불가항력은 약간 부정적으로 봤고요. 근데 2003년도 사스를 보니까 사스는 우리나라는 이제 사망자도 없고 그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에 판례는 없는데 중국은 판례가 되게 많습니다. 워낙 많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2003년도 사스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범위의 문제는 있지만은 일정 부분 같은 경우는 취소 가능하다라는 것이 중국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지금 코로나는 사스하고 메르스하고 비슷 때 그러면 어떨 것이냐라는 거 봐야 되는데 조금 더 큰 거 아닙니까? 상당히 큰 거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근데 그렇게 될게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예식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은 이제 뭐 되게 복잡한 상황. 복잡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간 지금 대학 등록금도 지금 비슷한 논쟁이 발생했거든요. 법에 보면 천재지변인 경우는 수업을 못하면 환불을 해줄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대학은 이제 또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은 천재지변처럼 여기니까 이철수 선생님 이런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솔직히 소비자원에 이런 분쟁 신고가 많았을 텐데 아까도 뭐 수천 건이었으니까 전에도 그래도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예식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표준 분쟁은 있습니다. 근데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신혼여행 갈 경우에 예식장을 대여도 하지만 대여로도 있지만 거기에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이래 사람들 최소 보증 인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최소 그러니까 400인 이상 뭐 이렇게 맞습니다. 선택해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보게 되면 이 기간 취소하는 그 기간에 따른 이제 가이드라인만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90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100%를 다 환불한다. 그리고 60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총 비용의 10%를 공제하고요. 30일 이전까지는 20%, 그 외의 경우에는 30% 위약금을 물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뭐 공정의 표준 약관에 근거해서 위약금을 받는 거를 뭐 위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간에 따른 위약금은 예시가 돼 있지만 이 최소 보증 인원 몇백 내지 몇백 사실 이렇게 이제 전염병이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 당연히 오실 손님은 줄어들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예식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그 보증 인원에 따른 위약금을 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예식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 위약금을 내고 연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식이라는 게 보통 6개월, 3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3개월 내로는 불안하니까 예식을 꺼리지만 하반기 거는 그대로 예약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예약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만석이 된 경우에는 만기가 된 경우에는 오버부킹이 되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는 입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지금 소비자 그리고 이렇게 사업주 모두가 코로나19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야, 아주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예. 이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방적으로 소비자 편을 들 수도 없고 이 업체들의 입장도 또 충분히 이해도 좀 되는 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상황이 지금 보니까 업체마다 위약금 선정 기준이 또 막 뒤죽박죽인 경우도 또 있다고 해서 근데 공정위 표준 약관 아까 뭐 기간에 따른 환불 약관만 있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이 표준 약관은 모든
모든 예식장이 다 지켜야만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뭐 다른 예상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표준약관이라든지 그 손해배상 기준 같은 경우에서는 법률은 아니지만은 법원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일단 지켜야 되는데, 근데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별도의 위약금 규정, 최소 보증 규정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런 부당하게 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법은 그렇습니다. 이제 위약금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은 손해배상액 예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취소했을 때 내가 손해를 보는 거를 미리 이만큼 확보해 놓겠다는 건데, 법에 손해배상액 예정액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하면 법원은 적정하게 감액할 수 있다라고 민법에 딱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위약금이 과다하게 만약에 부과한다고 하면은 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여기 예식장에서 볼 피해, 그리고 소비자가 볼 피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 차원에서 적절하게 감액할 가능성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인이 올 거라고 생각해갖고 돈을 이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한 200명밖에 안 왔는데 그러면 정말 속상하고 다. 그런데 또 거기 위약금만 엄청 나오면 엄청 일단 이런 굉장히 고통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음식을 제공하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예식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협력사를 둬요. 그렇죠. 협력사를 둬서 협력사들이 그 음식 부위를 미리 쌓아놓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안 하면 음식 준비가 안 되니 그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300에서 200으로 떨어진다면, 500에서 200으로 떨어진다면 그 손실분은 하청업체가 또 쌓아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무조건 그래서 200인만 받아라 이러기도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난해한 경우가 많은데, 저는 소장님 이것도 걱정돼요. 사실 결혼식 하고 나면 신혼여행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입국 제한하는데도 걸릴 수도 있고, 맞습니다. 심지어 호텔 갔는데 격리당 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또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맞습니다. 다 거기서 위약금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지금 사실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가 거의 100개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혼여행은 대부분 여행사를 통하지만 본인이 좋은 호텔을 직접 예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국내 공정거래법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해외 기준입니다. 해외에서 아무리 한국이 코로나가 범람한다 하더라도 해외 호텔에서 이제 취소를 안 해주게 되면 별 방법이 없고요. 또 이제 여행 금지 국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을 경유했다는 이유로 14일간 격리시켜버리면 호텔 이용 자체, 리조트 이용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기간이 지나버리니까. 맞습니다. 안 가고 돈만 내는. 그리고 이제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 약관을 보게 되면 이 해외여행, 신혼여행의 경우에도 30일 전 취소는 전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 지금 외교부가 여행 자제 국가로 인정한 국가들, 뭐 중국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마카오라든가 이런 국가에 한해서만 수수료 없이 환불해 주고 있고, 동남아는 지금 여행 자제 국가가 아니거든요.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행 자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공사나 여행사의 경우에는 무조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경우의 수가 워낙 지금 많은데, 특히 이제 신혼여행 피해는 더 클 수도 있다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결혼식을 준비했던 분들도 피해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취소해서 위약금을 못 내겠다 하면 실제 소득이 확 줄어들고 본인들 다른 협력업체한테 또 돈을 줘야 되는 외식업체, 예식업체, 영업체들도 다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떤 대책, 가장 절묘한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최종적으로 해결 기관은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이 이제 최후의 수단인데 법원 소송하기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시간도 비용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합니다. 보통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다툰다고 하면은 그냥 법원으로 가셔도 괜찮겠다라고 하는데 1,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 소송 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 원을 이제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소비자 원에다 분쟁 조정 신청을 해서 거기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면은 그걸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비자 원. 소장님께서도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대책. 이게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금액보다 배보다 배꼽씩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연재해급에 관한 전염병의 확산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이게 정부의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아마 이번에 이 코로나 추경과 관련해서 11조 한 7천억 원 상당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영세상인한테 모든 부담을 떠안아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일방적으로 덤터기를 써라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사안은 분명히 코로나19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추경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런 꼭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 사실 우리가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이런 코로나 관련한 이 대책 가운데 예배비를 통해서 이미
건물주가 임대료를 이제 깎아줄 경우에는 깎아준 인하분의 절반 같은 경우는 소득세 범위세를 인하해주고 그렇죠, 있거든요. 지원. 이런 것처럼 똑같이 일정 부분 손실을 추경으로 보장해주거나 아니면 피해 소비자에 대해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여행 쿠폰을 제공하거나 이런 방식의 구제 부분을 일정 부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게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분쟁이 지금 여행뿐만이 아니라 숙박, 호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액이 300만이 발생했다. 그럼 업체가 100만 원, 정부가 100만 원, 뭐 소비자도 100만 원, 뭐 이렇게 분담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신혼여행이든 이게 취소가 돼서 연기가 된다면 손실이 좀 덜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 펀드죠. 예. 혼자 이제 그러니까 정적이 있을 경우에는 3배가 되지만 그걸 세 사람이 나눠 가는 거잖아요. 정부, 그리고 회사, 그리고 이제 소비자. 나눠지면 좀 배치장도 맞으면 낫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좀 한 대 다 협력하고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상훈 변호사님,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관련 민생 브리핑 시작합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으로 알려드리겠는데요. 3월 4일 수요일 4시 기준 확진자 5,621명, 사망자는 33명입니다. 격리 해제는 41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검사 진행 28,414명이라고 합니다. 지역별 현황은 대구 경북 지역이 4,780명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가장 많은 수치이고 그 다음으로는 큰 차이는 나지만 수도권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확진자가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확산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공포가 지속적으로 확산하면서 서울대병원 분석 결과 특이 증상이 없음에도 단순 불안감으로 선별 진료소를 찾는 사람이 무려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차량 이동형 선별 진료소를 4곳 운영합니다. 차량에 탑승한 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그 현장을 취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차에 탄 채로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이동 선별진료소,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서울에 4곳이 운영됩니다. 3일부터는 은평구의 서울은평병원, 송파구의 잠실주경기장 주차장, 서초구의 소방학교에서, 5일부터는 강서구의 이대서울병원에서 운영됩니다. 평일 주말 관계없이 날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순서대로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에 들어선 차량은 우선 차 안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공기 흐름을 내부 순환으로 바꿔야 합니다. 차창은 3분의 1만 내린 상태에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체온을 재고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이후 면봉에 코 속과 입안 액체를 묻히는 검체 채취 작업을 받습니다. 이렇게 채취한 입속과 코 속의 액체에 대한 검사 결과는 2, 3일 뒤 검사자의 문자 메시지로 전송됩니다. 검진 완료까지 걸린 시간은 최대 10분. 기존에 1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습니다. 되게 간단해가지고 일단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단검사를 하는 의료진은 검사자와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 더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저희 이제 검진을 수행하고 있는 검진 수행원들, 직원들도 또 보호하는 차원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서울시 내 차량 이동 선별 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TBS 공혜림입니다.
네, 서울시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의사 등의 전문 의료 지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의료 지원 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철민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심내방송 TBS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또 팩트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명지병원 시민건강지킴이 신현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정말 바쁘시죠? 그러니까 낮에도 연합 TV 봤습니다. 네. 저보다 그 의료 현장에서 지금 땀 흘리면서 고생하는 선생님들 생각하면 눈물이 그러니까요. 납니다. 예. 여기 막 마스크 자국 때문에 막 저기 코가 눌려갖고 고름이 나오고 막 그래서 이 메디폼 붙이고 하고 그러니까요. 난리도 아니죠. 또 간호장교 선생님들도 좀 더 빨리 가는 거 봤는데 교수님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막 엄청난 공포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아니 계속 관리하에 추적해가지고 알아내고 있는 과정이 곧 있으면 줄어들 거다라는 또 긍정적 해석도 있는데 어떨까? 지금 계속 확진자는 더 늘어나는 건 분명할 텐데 검사를 지금 28,000명이나 해놨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추세가 좀 꺾일까요? 이제 이런 합리적인 질문이나 궁금함이 많은 것 같아요. 언젠가는 꺾여야 될 텐데 당분간은 그래도 계속 500명에서 1,000명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우선은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고 보이고 3월 초는 확실하네 그러면. 좀 추이를 보긴 해야 되는데 바라건대 4월 달엔 좀 안정세여서 우리가 조금 더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희망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번 주부터는 꺾였으면 하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자, 저희가 이렇게 불안해만 하지 말고 정말 확실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진실과 거짓 팩트 체크 베스트 3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정이 뭐예요? 예, 콧물 나면 감염이 아니다. 아니 너무 온라인상이나 카톡이 너무 많은 정보가 돌아서 맞아요. 저 같은 사람도 막 이제 헷갈립니다. 이제 맨날 선생님한테 배웠는데도 어떤가요? 어떻습니까? 콧물이 나면 아니에요? 아니 저는 재채기하고 콧물이 같이 나오니까 둘 다 위험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 그 메시지 받았을 때 영어로 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뭔가 근거 있는 것처럼 거기는 현장 의료진이 영어로 이렇게 디스크립션 한 것처럼 마치 이렇게 와갖고 저희들도 깜빡 속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 그리고 발열, 인후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콧물이 흔한 주된 증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콧물이 나오면 코로나 아니다. 이거는 매우 잘못된 얘기죠. 그렇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기침을 하게 되면 콧물이 같이 나오던데요.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콧물만 나면 문제가 아니겠지만요. 그렇죠? 사실은 아닙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자, 요즘요 마스크를 꼈는데도 불안하셔가지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이 코로나19 가림막 모자, 코로나19 후드티까지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얼굴을 다 가리는 마스크를 쓰면 괜찮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써서 손해보진 않겠지만 이거 자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르는데 효과가 있을까? 그거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마스크 쓰는 이유는 여기에 나름의 필터 기능이 있는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미세먼지든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일정 부분 걸릴 수 있다는 거고 그 제형에 따라서 거르는 정도의 수준도 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런 얼굴을 덮는 것들 그런 것들은 보온 효과는 있겠죠. 보온 효과요? 그렇죠. 따뜻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찬 공기에 노출이 되거나 그 체온이 뭔가 그렇게 급격한 온도차에 노출되면서 호흡기 질환에 좀 더 안전하게 노출되는 걸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저거 자체는 그냥 우리 심리적 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너무 이제 불안하고 일부 언론이 또 공포도 부추기기도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제 엄청난 막 정보가 돌잖아요. 마스크 써도 소용없다 이런 정보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마스크 때문에 워낙에 지침도 식약처가 혼란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혼동은 그렇죠. 있는데. 근데 명확한 거는 우리가 코로나19는 침방울로 통해서 전달이 되고 또는 그 침방울이 묻은 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기
이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최소한 예방하기 위해서 침방울을 막으려면 마스크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기기 뭐 손으로 이동하려면 손 씻어야 되고 그 두 개의 진리는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손 씻기는 기본, 그다음에 마스크도 가급적이면 쓴다. 이렇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아서요. 락스를 분무기로 뿌리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할 때 쓴 락스 말하는 근데 거죠? 이걸 그냥 닦는 수준이 아니라 공기 분무기로 뿌리는 거. 그냥 실내 공기로 뿌리는 건가요? 네네. 아니 저는 욕실 청소 쓸 때도 힘들던데 그걸 공기로 뿌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게 락스가 세정 효과가 있기는 하죠. 이게 그 일부의 성분이 강한 성분이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을 분해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맞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실내에서 뿌려야 되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호흡기 점막을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 유해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실내 바이러스가 둥둥 떠다닌다는 가정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를 세척하겠다고 뿌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현명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데를 액체 상태에서 닦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혹시 불안하면 그렇죠. 그런 확진자가 돌아간 그런데 소독이나 방역 효과로서는 사용해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다. 맞습니다. 분무기 분사는 위험하다는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꼭 아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 코로나19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 불안 자체가 우리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작용하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이런 우리 노출될 수 있는 바이러스에 취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충분한 숙면, 그리고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사회적 격리, 그리고 사회적 멈춤을 시행해야 되는 지금 시점에서는요, 뭔가 내 자신의 생활과 삶을 되돌아보면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좋은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시청자분들도 건강 챙기시고, 선생님도 꼭, 지금 목소리도 잠기시고,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까지 또 이렇게 코로나19 불안을 잠식하기 위해서 오늘 출연해주신 신현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지나친 불안과 공포는 이 병을 대처하는 제대로 된 자세는 아니라는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TV민생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저녁 6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TV민생연구소입니다. 고맙습니다.